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내경제TV 여러분, 오늘도 이춘모의 시간이 왔습니다. 전번에 43강에서 너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지 말자. 현명하게 공부하고 대처하면, 공부를 좀 하고 대처를 하면 얼마든지 절세 전략을 펼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44강인데요. 이춘모의 부동산 칼럼 시간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네요. 과거에 오늘 칼럼, 부동산 칼럼. 과거에 제가 몇 년 전에는 옛날에 우리 일간지에 재개발에서, 재건축 말고 재개발에 대해서 또 어디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이런 적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과거에 제 세미나에서나 또 저 연구소에서 찾아와서 질문하신 분들 중에 과거보다는 굉장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누군가는, 저는 그랬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전문가도 없고 누가 기술 자격증처럼 현명하게, 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묵시록이나 계시록처럼 모범과는 누가 계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우리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 자막 나올 때처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부동산 소비자 여러분들이 책임을 안고 가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비즈니스를 가장 현장에서 오래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오늘은 부동산 칼럼, 어떻게 보면 레포트 형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의 44강은 문재인 정부의 지금 초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레포트를 제출할 거야,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도 저도 이 비즈니스를 31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이 부동산만, 로컬 부동산장만 오픈하는 것이 9군데거든요. 뭐 태릉, 우리 재건축 단지에 옛날에 사당동의 재개발, 그렇게 하고 수많은 정대책을 봐오면서 제 생각은 이렇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는 이렇게 9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17번이나,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41번이나, 지금 또 벌써 100일 잔치 이제 끝났는데 벌써 2번, 6.19까지, 8.2 대책까지 2번, 이렇게 해서 수많은 대책을, 부동산에 관한 대책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 정대책이랄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깜거리가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아파트 분양을 선분양하면서 줄을 2km, 4km 1박 2일씩 줄을 쓴다든가, 무슨 겸용주택, 상가용 주택을 봤는데 2,000대 1, 1,000대 1, 그 다음에 뭐 어느 회사에서 어디에 오피스텔 하나 분양하는데 옛날에 4,000 몇 대 1도 있었습니다. 이런다든지 여러 가지가. 또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만큼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대책을 100번 이상, 한 거의 200번 정도 될 거예요. 1976년도에 우리 경부고속도로랄지, 전번 시간에 말했던 제3한강교를 교통할 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말죽거리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뛸 때부터 정책을 내놓은 것부터 해가지고 67년부터 내놨으니까 지금 근 60년간, 60년은 아니지만 한 50년간 정도를 이렇게 4, 50년간을 정책 대책을 펴는데도 항상 부동산 정책에 불만족스럽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업꼭지 일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뭐냐면 뜨거운 물을 팍 틀었어요. 그러니까 또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또 찬물을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냉탕, 온탕으로 막 가면서 부동산 우리
소비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혼돈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제가 이번에 파리 대책의 내포트는 하나는 시장을 지금 약 어느 S라는 은행의 투자 회사에서 파리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했을 때 50% 이상이 이렇게 반짝하지 말겠지 하고 얕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장을 이러다 말겠지. 단 재개발 재건축의 타켓 시장은 좀 이축되겠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부는 바로 다음 달부터 여러 가지 큰 주머니 속에 있는 걸 또 꺼낼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서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에 대한 로드맵도 하나 나올 수 있고, 자, 계약갱신권에 대한 거 2년짜리. 그 다음에 우리가 몇 프로 이상은 임대료를 올리지 말아라. 이런 상한선이라 할지, 또 많은 더 많은 규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지금 정부의 정대책이 타임래그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건 타임래그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차 지연이지 않습니까? 엑스레이터를 확 밟았어요.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100km, 200km를 시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4, 5초가 기간이 필요하듯이 어느 대책을 내놨는데 약발이 팍 먹히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거래상의 냉각기, 심리적인 것은 어느 정도 파리 대책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건 정부의 손을 들여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투자자랄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요 타임 내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대책을 발표해서 이게 극점에 도달하는 시간들은 상당한 시간을 테니까 두고 보자는 거죠. 두고 보자는 거. 자, 올해까지도 2, 3개월 남았고 내년에 4월 1일까지도 4개월이 남았으니 시장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도 보고 또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또 고강도가 나오는지도 보고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의 내포트 주제는 매수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 달랠 필요가 없다. 갑의 이치에 서 있다. 갑의 이치에 서 있다. 단 문제는 이것 또한 풍선 효과입니다. 집을 자발적 세입자들이 안 사고 2년, 3년 기다렸다가 요 정권 말기랄지 정권 중기 정도에서 2, 3년 후에 사겠다고 하신 분들이 꽤 지금 생각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관계로 전월세 시장이 요동을 쳐서 거꾸로 무주택자나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더 커다란 시련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가져서 전월세 시장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아까 9월 달에 발표할 서민 주거에 대해서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노드맵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만약에 이게 풍선이 튄다면 이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 재건축을 갖고자 하신 분이랄지 재개발을 갖고자 하신 분들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매수자가 갑의 이치에 온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타임래그 상으로도 볼 때 그렇게 많이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내가 재테크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1번 돈도 안 꿔준다. 돈도 너 현금으로 살아. 돈도 안 꿔주겠다. 그 다음에 한 개 내 집에 이 불만족 집을 가지고 있는데 새 아파트로 갈아탈라 그러는데 이 자체도 2주택을 갖지 말아라. 그러면 세제상에 장기부의 특별공제랄지 여러 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안 주겠나라. 또 임대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장기로 임대를 좀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재테크를 할 때 내가 과거에 우리 아버님 세대처럼 300불 시대에 재건축으로 하나 사서 지금 3만 불 시대에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 따르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진직할 걸, 나는 이제 하려니까 끝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논리를 펴니다.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죠. 자, 미국에는 옛날에 이런 말도 했잖아요. 2008년도 후반기부터 그 버냉킹이죠. 버냉킹, 지금 앨런 있기 전에 이 연방준비위원장이 할 때 헬리콥터에서 뭐 완화장치를 쓴 거죠. 돈을 막 뿌려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또 다른 나라들도, 다른 유럽이랄지 다른 나라들도 아베도 그렇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켰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버블이 와서 또 다른 기회, 어쩌면 내 생애의 마지막의 재테크 기회가 한 번은 더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책이 제발 한번 실패를 해서, 이 말은 정부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집을 사거나 재테크에서 액션을 취해서, 이게 매수세로 돌아서서 내가 재테크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것하고, 반대로 이 정부가 절대 만만한 정대책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성공을 해서 나의 재테크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 지금 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전자든 후자든 어느 누구도, 이 시험 문제를 낸 정부도 강력한 의지는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콩나물값 하나라도, 계란값 하나라도 자유롭게 통제하지 못한 게 우리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이렇게 덩치 큰 부동산 시장을 한 방에 어느 하나의 세제 대책이랄지 요만한 세제 개정안 가지고, 정책 가지고 이 큰 시장의 틀을, 그 다음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시장을, 또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으로 앞두고 있다고 발표를 하는데도 한국 시장 아직 저금리 시장에서 투자차가 현금이 갈 곳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도 부자들은 72% 이상이 부동산으로 투자하겠다. 다음 순위가 주식인데 그건 7%밖에 안 된다. 또 하나는 외환시장에서 재테크를 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가지고 재테크를 하겠다는 분들은 7대 3의 원칙으로 30%밖에 안 됩니다. 절대 다수가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에서 과연 이 시장이 잡힐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번은 아까 매수하고자 하는 대기 수요자, 매수자분들은 급할 게 없습니다. 등 짚고 좀 기다려 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에 갈팡질팡을 합니다. 지금 30, 40대는요, 자기가 돈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시장 원리에 맞는 집들 사기는 불가능한 현실이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정부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돈도 안 꿔준다. 그 다음에 2주택자는 중과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장기로 임대라, 이럴 때는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개입투자입니다. 개입투자는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세입자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입투자가 더 극성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럼 개입투자가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회사를 다니면서 5년, 3년 저축을 해본들 이제 집 살려고 액션을 딱 취하려고 부동산에, 로컬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내 집값은, 내가 원하는 집값은 저만치 넘어서 저만치 고개를 넘어가고 있으니 항상 집을 못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뭐겠습니까? 돈 안 꾸준다니까 좋다. 그러면 난 전세를 안고 앞으로 전세값이 더 폭등한다고 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더 높다고 하니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값을 묶어 놓겠다. 그 방법은 나는 갭투자로서 전세 끼고 집을 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미리 또 차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대신에 그 집에서 2년간 앞으로 살아야지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소비자, 투자자, 소비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비과세 해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난 그것을 세금을 내고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이 집값을 현 위치에서 묶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돈이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뭐 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뭐 80년대 분양가가 뭐 134만 원 시절에도 있었고 아마 뭐 우리가 소득이 걸어도 2만 불 넘어서부터도 재테크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때 2만 불 시대의 집값 지표를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라도 내가 통장을 다 적금을 해약해서 융자를 얻어서라도 집을 장만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방빼 이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오직하면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의 꿈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세를 받는 건물주. 이게 조물주보다 더한 게 건물주랍니다. 그래서 너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임대사업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자영업자 중에 시청자 여러분, 임대사업을 부동산의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든 일반 임대사업자든 임대사업자 수가 1위입니다. 1위. 어디 뭐 치킨집이랄지 모든 뭐 음식점이 사업자 등록이 제일 많은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현실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계는 정부에는 은퇴자들이 집을 줄여가거나 물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집을 팔겠지 그러나요. 50% 이상은 미안하지만 내 이 집에서 살면서 안 바꾸고 집을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든지 안 팔 거야 이랬어요. 그럼 이제 공급이 없는 거죠. 과거에는 정부 정책이 작년에만 보더라도 나이가 들어가시면 집을 많이 내놓고 주거 다이어트를 하겠지. 주거 다이어트는 할지언정 할 분도 있지만 50%는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의 53%는요. 나는 작은 스몰주택을 언제든지 나는 구입할 의사가 있어 이런 겁니다. 뭐 때문에? 아까 말한 시세 차익 때문에. 그리고요. 또 나의 그 포지티브 인컴, 그러니까 월세 소득 때문에 나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그것도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한 40제곱미터 이 작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이유는 이 집을 사서 좀 월세를 받다가 애들한테 증여를 해줄 거야. 또 하나는 시세 차익으로 나가 좀 목돈을 마련할 거야. 아까 말한 인컴 수단의 대용으로 쓸 거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집을 사겠다는 구매력은 포텐셜적인 잠재적인 수요는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 집값을 이 수요도 높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 통계가 다 불확실합니다. 자, 진짜 아파트만 몇 개냐 그랬더니 163만 채입니다. 여기 때 단독주택을 합하니까 한 9만 세대, 8만 6천교 9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까지 합하면 통계적인 수치 개념으로 말한다면 360만 세대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 280만 세대라는 것도 있는데 좋습니다. 뭐 이거 됐든 통계는 뭘 빼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미안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우리 주택의 보급률은 서울시만큼은 거의 92%에서 93% 수준이다 이래요. 이게 110% 정도가 돼야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갖는데 이 중에서도 서울의 저는 그래서 평균 300만 채라 그래요. 그렇게 하죠. 여기에 40%는 430이 120만 가구, 120만 채는 미안한 지지만 20년이 넘어서 30년이 넘은 재고주택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새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고 새 집을 더 주거 환경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2번을 이렇게 크게 내포트를 많이 하면 이렇게 잠재적 수요가 많고 불만도 집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대책을 써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죠, 사람이. 위에서 크게 혼내면 사람이 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잠재적으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수요와 새 집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만족도를 가진 특히
우리 서울시 중에서도 강남권에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상책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발표하는 우리 서민들 주거 개선책 안에 로드맵 속에 4번 항에 뭐가 들어갔냐면 공급을 하나 넣는 것 같아요. 어디 신도시를 뭐 서울 주변에 뭐 한두 개를 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전번에 청약시장에 꼭 공부하고 도전하고 청약시장을 그냥 나의 컨디션에 맞는 것을 잘 미리미리 점수 계산도 좀 해놓고 잘 좀 하자고 그 강의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포텐셜적인 잠재적 수요와 이런 것 때문에 이 덩어리를 달래줄 이 덩어리를 달래줄 로드맵이 없는 한 항상 정부도 불안하고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네포트 안은 저는 투기를 조장하는 자도 아니고 무주택자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집값을 그렇게 특히 서울에서는 쉽게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저의 네포트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기다리십시오, 매수자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반대적인 개념이네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집값이 더 이상 내리지는 않는다는 뜻 아니냐 이렇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보는. 그러면 너는 1번 안의 편이냐 2번 안의 편이냐 그래요. 그 말씀 맞습니다. 이 두 세력 간에 과연 계속 정체된 싸움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이번에 결론의 네포트의 결론사항은 집값이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게 흘러내리고 거꾸로 IMF 때 반대로 집값에 살기 좋은 전세 물것은 폭등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적게 내린다고 했으니까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다주택자분들은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내가 별로 아끼지 않는 집부터 매물시장에 물건을 내놓겠죠. 그리고 알짜배기들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골드존에 속해 있는 진짜로 40개 조정구역 내의 물건은 그렇게 쉽게 가격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40개 존으로 묶었습니까? 과거에 버블 세븐 지역도 그랬고 지금의 노블 세븐 지역도 그렇고 지금의 40개 지역도 전부 다 누군가는 투자자들이랄지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싶고 그곳에 물건을 갖고 싶은 곳을 묶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빚덩어리에 빚에 빚을 져가지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물을 시장에 투매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결국적으로 오래 홀딩하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하나는 세제 자체가 정부는 언젠가는 이 정부의 판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난 지금 팔아도 얻어맞지 않느냐. 나는 차라리 이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8월 이전에 산 집을 팔 때는 중과세 하지 말고 하나의 탐으로 8월 이후에 매매해가지고 하는 것은 중과세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에 사는 곳까지 중과세를 해버린다고 하니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준다고 하니 과거에 먹은 것까지 다 뱉어내십시오 하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그렇게 다 호락호락 그렇게 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40개 존에 이 골드 존에 투기 조정 지역 내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미안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요. 지금 LTV DTI가 30%까지 또 세대당 안 해줄 수도 있지만요. 규제 대상이 느긋하면요. 캐시로 사겠다는 분도 줄을 서 있는 현장이 이 40개 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번과 2번 타임내기 시장이 그렇게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것하고 매수세, 매도세,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가장 제가 재테크를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대기 수요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나는 부동산이다 외치면서 골드존에 있는 규제가 강한 지역들의 부동산들은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다는 나의 주관적인 해석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40강 이춘모의 부동산 칼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45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